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을 끝내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들 누구였죠? 바로 고종이에요. 고종의 이제 정책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에게 가볍게 한번 사진과 그림을 한번 띄워 보았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왼쪽에 있는 이 사람 혹시 아나요? 네, 이 사람 이순재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옛날 유명한 하나의 광고를 찍었어요. 여러분이 이 광고를 알진 모르겠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보험 광고였어요. 보험. 여러분의 요 문구를 조금 주목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떠한 글을 읽는데 쫙 엄청나게 큰 글을 보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글을 많이 보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게 내가 이상한데, 어쨌든 글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자, 오른쪽 이게 뭐냐? 여러분이 자주 쓰는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아이디를 가입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아마 무슨 이용 안내라는 글 문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여러분 아마 우리 학교 2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이거 다 읽어본 학생 나는 장담하건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은 읽어볼 수 있어도. 이 얘기를 왜 하냐?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을 할 때 그 내용의 조건 같은 걸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달아두는 것을 보통 무슨 조약 아니면 서명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도 제대로 안 읽었지만 당시 우리나라도 어떠한 약속을 하는데 그 글의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어지게 된 하나의 큰 사건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주제인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강화도 조약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와의 수교,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알아볼 건데, 포인트 몇 개만 봅시다. 포인트. 자, 강화도 조약, 이 명칭 당연히 알아야겠죠. 강화도 조약.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이 무엇이냐? 자, 세 번째, 외국과의 맺은 조약의 성격.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약이 뭐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 약이라는 글자를 잘 생각해요. 약. 먹는 약 말고 우리가 이게는 옛날 할아버지들 보여. 약속이야, 약속. 서로 친구 간의 약속 있죠. 여기서는 나라 간의 약속을 뜻하는 게 조약. 자, 그러면 오늘 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권력이 교체가 되었는데, 전에 말했던 고종의 아버지, 바로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라에서 물러나고 나서 아들이었던 고종이 정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종이 자기 혼자만 하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에게 아주 가까웠던 소울메이트라고 표현을 했지, 아니면 나중에 원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의 사람을 데려와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사람 누구냐면 이 고종의 부인입니다. 이 명성왕후, 나중에 황후로 바뀌는데, 어쨌든 명성왕후 민씨와 함께 이때부터 정치를 바꾸게 되는데, 아무래도 명성왕후 민씨, 내가 민이라는 글자 왜 붙였냐면 이 민씨 성씨를 가졌던 가까운 친척들도 이때부터 많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고종은 자기의 아버지하고 정치를 바꾸어야 되니까 기존의 아버지의 정책이었던 폐쇄 정책, 발음이 이래, 폐쇄 정책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우리나라 하나의 커다랐던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돼. 이게 뭐냐면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운요호 사건. 자, 이 내용을 잠깐 알기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가까운 한강이 가장 가까웠던 섬이 하나 있어요. 신미양요와 병인양요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인 바로 이곳 강화도. 이 강화도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 일본의 배가 쓱 옵니다. 이렇게 생긴 배겠죠. 선생님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어쨌든 이 배가 왔는데, 이 배는 선생님의 그림처럼 특이하게 생겼어요. 내가 저번에 말했던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배를 바로 이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양선이었던 운요호라는 배가, 이 운요호가, 일본의 배가 갑작스럽게 강화도 주변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수비대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할 거 없으면 돌아가. 왜 자꾸 여기서 얼쩡거려 했는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포를 한방 빵 썼어요. 그때 갑자기 일본이 태도를 싹 바꾸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선빵 쳤어?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갑작스럽게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강화도 지역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쑥대밭을 만들고 나서 다시 아무런 일도 없었더니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 죄송해요. 발음이 좀 이상하게 된다. 어쨌든 이 이양선을 끌었던 운요가 갑자기 우리를 충돌시켜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일본 이것들이 옛날에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네? 근데 일본의 군대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때 충격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바꿔 고민을 하게 된 와중에 일본이 사신을 하나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요. 배경선부터 얘기 잠깐 해야겠네. 당시 일본의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일본의 문화가 싹 바뀌었던 사건이 있어. 이거는 나중에 세계사 시간 때 자세히 얘기는 할 건데 미안해. 바깥에 너무 시끄러워서. 어쨌든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변화를 통해서 일본의 왕이었던 요 남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의 머리 스타일도 싹 바뀝니다. 마치 엄청나게 장발은 아니고 이거 아마 갓일 거예요. 머리 위에 갓에서 서양식의 머리를 바꾸고 많은 문화가 바뀌는 와중에 일본의 군대가 상당히 강력해지니까 일본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왜냐면 만만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고민했어요. 일본에 그냥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온 건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일본은 어떻게든 막아볼까 고민했지만 이번 기회에 일본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한번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보자 하면서 일본과 새로운 조약, 약속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에요. 강화도 조약. 이걸 통해서 조선과 일본 양국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되고 이제 약속을 맺는 게 도장을 쾅 찍게 되는 게 현대적인 약속이다 해서 이것을 조약, 강화도에서 맺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게 돼서 여러분이 배경을 아까 말했던 제일 처음에 중요했던 배경을 알아봐야 되니까 고종이 대외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난 아버지와는 달라. 나는 개항을 하겠어. 개항이라는 건 저번에 얘기했지만 항구를 열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던 운요 사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필기할 때도 중요한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해서 일부의 관리들이 개항을 주장했는데 누구였냐면 박규수. 내가 저번에 어디서 등장했죠? 이 박규수라는 사람은 미국이 그때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 바로 제네럴 셔모노 사건에서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도 서양이라든가 일본의 힘이 강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나라를 발전시켜 봅시다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도장을 쾅 찍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강화도 조약, 내가 처음에 우리가 도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약속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느냐? 요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 읽어보면 상당히 숨은 뜻과 문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탐구 활동을 한번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이 표현도 한번 보세요. 자주국. 쭉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개항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체크만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라든가 밑줄을 그어둔 표시들을 한번 하나하나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읽어보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생각을 해요. 이게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 내용을 아리까리한 내용들인데 한번 잘 읽어보면 이렇게 숨은 뜻이 하면서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딱 읽어보면 어때요? 좋은데? 나쁘지 않나?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글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회라든가 다른 과목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라는 뜻이라서 나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다 해서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나쁠 거 없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평등한 권리가 이 내용에서 어떠한 문제는 아니기보다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냐.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사실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당시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냐. 중국이라는 나라, 특히 청이라는 여진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한번 무너뜨려서 우리가 항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조라는 임금이 삼존도의 굴욕, 아마 여러분이 역사 1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 원래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 알아서 돌아가긴 했지만 이 청나라라는 나라 밑에서 원래는 있었는데
요 문항을 제일 먼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야, 청나라, 너네 이제 우리 일본과 조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청나라를 빼버리겠다는 뜻이지. 자, 두 번째, 2번, 3번 넘어가서 4번에 보게 되면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다. 자, 부산 외에 어디 있었냐면 당시 원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한반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 인천 앞바다, 원산, 부산에서 삼각 트라이앵글 같은 이 세 군데에다가 개항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조선에게 집을 빌려줘서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일본에게 약간 적당한 특혜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4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 다, 여기서부터 7번과 10번은 중요한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자, 한번 잘 읽어봅시다. 조선의 연해의 섬과 암초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의 항해자가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내용만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요. 아, 그러네. 여러분이 아마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해안은 되게 복잡해가지고 뭐 리아스식 해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좀 위험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잘 봐요. 해안을 측량한다?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 사실 군사적인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따부터 머리가 좀 아파져요.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가 뭐냐면 지리 정보예요. 지금은 사회에서 여러분이 뭐 1학년 때도 했었지만 사회에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사용한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내비게이션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당시에는 바다에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해안을 측량하면 자신들의 배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군사적인 목적의 배가 들어올 때 요리요리 잘 피해가거나 다양한 전쟁적인 목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이러면 약간 소름이 돋죠, 생각보다. 자, 마지막. 일본에서 했을 때 죄를 범했는데, 여기서 관계된 사건일 때는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교과서 잠깐만 볼게요. 교과서에 보게 되면 15페이지 오른쪽 아래에는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외법권.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외국인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원래는 보통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외교관만, 아니면 특수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원래 특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일본 사람과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었던 내가 싸웠어요. 싸우다가 일본이 날 죽였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 당연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죄에 원래 해당되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조항이 뭐가 들어가냐면, 어쨌든 이런 관계된 사건이어도 일본 내에서 알아서 재판하겠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싸웠어. 조선에 싸웠었는데 일본이 거기서 예를 들면 약탈을 한다든가 강간한다든가 이상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네는 재판도 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넘겨주기나 해 하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법을 쓸 수도 못하게 하는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어쩌 보면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조항이 치외법권이라는 당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번과 10번의 내용은 꼭 알아두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쓸 때도 아마 7번과 10번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강화도정의 내용에서 조선의 자주국임을 명시했다. 이것은 아까 뭘 얘기했느냐? 청나라를 빼겠다. 그 얘기 나오는 거. 청나라. 청은 끼지 마. 두 번째, 세 곳의 항구. 당시 부산, 원산, 인천. 부산은 경상도, 원산은 전라도, 인천은 경기도 아니죠. 지금은 인천광역시지만 어쨌든 이 세 곳에다가 개항을 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도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조선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 이 두 내용은 상당히 불평등한 조항이다 해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중요한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 자, 그렇다면 강화도 조약의 성격과 의의를 딱 두 줄로만 요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근대적으로 일본과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최초라는 표현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안 했냐고요?
아까 말했던 현대적인, 최초의 현대적인 또는 다른 말로 근대적인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고, 플러스 하나 더하게 되면 이것은 평등했던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일본과 조선이 각자 알아서 조약을 맺었을 때 여기서 기분이 살짝 삔또가 상해버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 아까 어떤 나라 하나 빼라고 했죠?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 청나라가 자기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청나라가 국가 위에 있고 조선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조선이 알아서 일본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삔또가 좀 상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책을 하나 짓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관리였던 어떤 한 명,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청나라에 왔던 우리나라 김홍집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을 쓱 내밀면서 한번 읽어봐. 너네 대신 읽어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중요한 책이니까 잘 읽어봐라는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바로 교과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료돋보기라는 책이 있는데, 사료돋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날 조선의 책량을 쭉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좀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쳤어요. 한번 여기는 교과서에다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위에 북부 지역에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조선과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맨 위에는 러시아, 이 세 개의 국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러시아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반도와 경계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 중국과 당시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했을 때, 자, 청나라가 뭐라고 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요건 상당히 중요해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하나 추가되는 국가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 요 나라입니다. 미국, 아메리카.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모에라 해서 이 세 가지의 국가를 일부러 딱 말해줍니다. 어디? 바로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요 세 개의 국가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너네가 앞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책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을 전해주게 된 김홍집은 왕에게 이 책을 바치게 되고 그 정도 고민하다가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정책은 요 방법대로 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서양의 새로운 국가와 이제 외교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미 힌트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와 바로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될까요? 바로 요 나라,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입니다. 자, 이건 아마 당시에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하면 아마 그림일 거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사신과 여기 서양의 약간 이제 코쟁이 사람들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힌트대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한 글자 더 보게 되면, 조선과 어떤 나라가, 수호라는 것은 원래 가드, 지키다는 뜻이에요. 지키고, 서로 지키고, 통상이라는 거는 이야기하다, 물건을 나눠 갖다 이런 뜻, 무역을 말하는 거고, 조약은 약속이겠지. 그래서 조선과 어떤 나라가 서로 보호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무역하는 약속을 맺겠다, 이 긴 내용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럼 이미 힌트를 얘기했으니까 저 미일에 해당되는 나라는 바로 이 아메리카, 미국이 되겠죠. 미국.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이후의 조약들에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한번 알아볼 건데,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에게 자꾸 숨이 턱턱 막히는, 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턱이 턱턱 막히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우선 이미 했던 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치해복권 같은 경우는 아까 일본에 얘기했으니까 치해복권은 넘어가고, 자, 요 내용들 좀 어려워요. 자, 이것들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관세 자주권이란 건 뭐냐? 관세라는 것은 세금을 뜻하는 됩니다. 어떤 세금이냐? 물건 같은 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 그걸 막는 세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매긴, 이건 쓰진 않을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핸드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은 겔땡땡 핸드폰이 있고 아땡땡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쓸지 모르겠지만, 자, 겔땡땡과 아이땡땡. 자, 만약 우리나라에 같은 가격으로 만약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겠어요? 물론 내 생각에는 뭐 삼성을 난 좋아하니까 삼성을 사겠어. 어떤 친구들은 난 그래도 난 사과의 감성을 좋아해서 살 수도 있는데, 애플의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 거보다는 애플 거를 많이 사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우리나라 머리를 쓰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우리나라 시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물건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이폰이 50만 원이면 그것을 뭐 7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세라고 합니다. 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국가만 할 수 있어요. 자기 국가. 예를 들면 조선이면 조선만 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 관세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알아서 매기겠다는 거야. 그걸 누가 하냐? 바로 미국이 알아서 매기겠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건을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서 아주 좋은 물건이 들어와도 우리는 우리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매기거나 하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물건들이 와르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중조정이라는 표현인데 한자 말이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좀 쉽게 풀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한번 밑줄을 좀 그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어디를 보냐? 교과서 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서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과 수호 통상을 맺었다 하면서 중간에 아마 1882년 숫자 있을 텐데 거기에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 조약은 조선과 미국의 제3국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 서로 돕는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거중조정. 특별하게 심각하거나 힘든, 거자라는 것은 보통 크다는 뜻이에요. 크고 거대한 물건 상황을, 중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인데 크고 무거운 아주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아니면 조선 같은 경우는 서로 힘들면 도와주자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친구가 맞고 있어요. 그럼 친구가 맞고 있으면 야, 미국아 빨리 도와줘 하면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는 조항을 넣은 건데 실제로 이 조약의 내용은 전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만 넣은 거예요. 말만. 자, 그러면 치해복관에 했으니까 이 최애국 대우, 요거 좀 중요해요. 요거 최애국 대우가 왜 문제가 되냐? 요것도 한자말이니까 풀이해 봅시다. 최고로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혜택을 받는 국가. 넘버원,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어떤 조약을 맺거나 좋은 내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미국이 제일 먼저 모든 특혜를 가져가겠다. 우리는 최고의 국가니까. 최고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국가라는 것을 내용을 딱 넣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앞으로 다양한 국가와 조약을 맺을 때 좀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요 대우 내용 때문에 다 모든 걸 끌고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약도 상당히 불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미국과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과 이제 강화도가 급하게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스스로 분리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일본과 다시 한번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이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합니다. 82년에 했고 다음 해에 했던 83년에 하게 되는데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요 방공령이라는 요 내용을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방공령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이런 게 있고 나면 넘어가도 되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와는 어떠한 조약을 맺었는가 아니면 어떤 식의 다른 나라와 맺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미국 다음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다른 서양의 여러 국가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조약을 맺었을 때 여러분이 한두 가지의 특징만 알게 된다면 바로 어떤 거냐?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리고 세계사가 이렇게 흐름에 바뀌고 있음에 우리도 합류에 따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서 교과서는 이제 17페이지 개화정책의 추진과 갈등이라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서 했었던 폐쇄정책, 우리가 다른 나라를 막는 정책을 이제 끝나게 되고 오픈더도어, 문을 열게 되면서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교과서 17페이지 위에 있는 수신사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쭉 나와 있어서 일본에 76명의 사람이 갔다 왔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는 좀 하고 싶은 얘기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만 할게요.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산, 여기서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냐면 시모노세키라는, 발음이 좀 위험하네. 시모노세키라는 곳이에요. 시모노세키. 이 얘기 왜 하냐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했을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쯤에 저는 일본을 처음 가봤어요. 그때. 처음 갔는데, 여러분은 아마 일반적인 일본을 가는 루트라면 여기 인천공항에 가서 아마 도쿄라든가 뭐 다양한 지역에 넘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겠지만, 근데 쌤은 그때 되게 특이하게도 어떻게 했냐면 부산에 배 타고 갔습니다. 이 가장 가까웠던 시모노세키라는 항구로 이제 배 타고 갔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1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웠던 항구였던, 이제 우리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라는 이 항구에 일본의 수신사로 출발하게 되었고,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한 바퀴 쑥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걸 느낀 점을 적어서 고종, 서울로 올라가서 고종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것을 수신사라고 하게 돼요. 당시에 일본에 놀러 갔던 우리나라 사람은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은 낮고 그러니까 수미 수준도 떨어지는 오랑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어 있어요.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있는 마차라든가 아니면 되게 모던, 요새 말하는 약간 모던, 현대적인 느낌의 도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되게 질서정연한 이런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의 모습이 아니냐면서 약간 슬슬 충격에 빠지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조선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기와집이라든가 초가집밖에 없었고, 세계적으로 아직 문화 같은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바꿔,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는, 나도 바꿔야겠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개화 정책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포인트를 줄 거 다시 한번 표시하게 되면 개화 정책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화파, 그리고 위정척사파, 이 두 가지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용어가 어려워요. 개화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개화라는 것은 꽃이 피다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 개라는 것은 요 개자는 열다, 거기다 화라는 것은 문화예요.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문화를 열다 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롭게 문화를 바꾸어 봅시다 했던 게 개화 정책입니다. 개화파와 위정척사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을 보게 되면 당시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구, 특별한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명칭이 좀 어렵지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통리기무아문. 명칭이 좀 중요하니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기구를 설치해서 개화 정책만 딱 담당하는 부서로 바꿔요. 그래서 이 통리기무아문이 했던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우리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바로 군대예요. 군대, 아미, 군대. 그래서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특수한 군대인데 별기군이라는 특수한 군대를 만듭니다. 예전의 군대와는 다르게 구식군대에서 신식군대.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 군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총이라든가 칼 같은 간단한 싸움이라면 총도 훨씬 더 좋아지고 대포도 훨씬 더 좋아지고, 군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양이라든가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식의 모양의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보다는 일본 사람이 그나마 친숙했기 때문에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가지고 초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1번과 2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기에 가려져 있는 3번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사실 띄우는 이유는 다 필기라는 뜻입니다. 필기. 자, 시찰단이란 건 뭐냐면, 원래 시찰이란 것은 구경이라는 뜻도 되는데, 다른 말로는 관찰, 여러분이 박물관 가면 관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비슷한 거 돼요. 유람단, 관람단, 시찰단 다 비슷한 뜻인데, 원래 일본에 파견했던 것은 수신사, 나중에는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본에서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고 구경하고 배우고 왔다고 합니다. 일본만 가기는 좀 아까워서 이제는 청나라에도 또 파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선사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만들었던 특이한 기구가 뭐냐면 근대 무기, 다른 말로는 대포라든가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이라는 공장을 하나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보자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돈이 그때 많지는 않아서 개화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엎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에 파견했던 보빙사절단이라고 해서, 이 명칭들 다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되게 유치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을 가끔 내요. 그래서 나는 청나라인데 수신사를 파견했다. 맞을까 틀릴까 이런 식으로 유치하지만 의외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교과서 17페이지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식의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관제표에서 의정부 뭐 복잡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나마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띄운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왕이 맨 위에 있고 의정부 그리고 밑에 육조라고 해서 원래 관리 체제가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보다는 높진 않지만 육조보다는 높은 중간 단계의 통리기무아무냐라는 개화정책만 담당하는 특수한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밑에 12개의 사, 12개의 부서를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개화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표를 몰라도 되지만 그냥 통리기무아무냐 이 명칭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군제 개편은 군대를 뜻하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 기본의 군대는 이영에서 무영, 장원 뭐 다양한 군대가 있었는데 다 싹 정리하고 요거만 남겨. 원래는 5군형 체제라고 해서 5군데 군대가 있어요. 근데 2개만 남기게 되고 특이한 특수한 군대는 별기군이라는 강력한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되면서 군대의 위상이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일반직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가 민속총각이 되는 이 기본적인 모델과 좀 다르게 몰라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무기를 자세히 봅시다. 얘네는 삼지창 모양의 창을 들고 있어요. 창.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총검이라고 해서 총이 길게 있으면 거기 끝에다가 칼을 꽂아요. 그래서 총검이라서 이제 강력하게 보통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게 총입니다. 총.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진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전술이라든가 무기 같은 것도 다르게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자, 이 보빙사절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 파견했던 아까 이제 관람단, 시찰단 같은 건데 민영이 민씨를 미안해요. 자, 이 민씨를 보게 되면 명성왕후의 친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6일준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여기 머리를 보게 되면 특이하죠. 예전에 기본적인 우리가 갓을 쓰고 있는 이런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선생님같이 기본적인 현대적인 머리 스타일로 많이 바꿨다고 할 수 있죠. 자,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은 이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옛날 영화에 보는 것처럼 장면처럼 상당히 빠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차도 뭐 차라든가 당연히 없지. 뭐 기차도 없었는데 기차가 다니다든가 뒤에 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제 마차 끌고 이제 사람들 의뢰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기차가 다니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한편으로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 우리나라 아마 미국의 뉴스에 아마 났던 사건인데 여기 왼쪽에는 이 남자는 미국의 대통령 아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 이거를 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 앞에 나타나니까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 우리나라 신하가 전부 다 갑자기 엎드리면서 이거 폐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엎드려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서는 절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놀랬고 거기에다가 나는 이 나라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지 내가 왕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끝까지 왕이 아니죠. 대통령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에피소드가 서양 사람들에겐 신기해서 이것을 신문기사화 했다고 합니다. 자, 개화 정책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자, 이런 좋은 예인지 나쁜 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니 생뚱맞게 그냥 우리 학교는 EBS 쓰면 안 돼? 아니면 그냥 뭐 네이버 이런 거 쓰면 안 돼서 구글 클래스룸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재밌네 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이런 거 짜증나 뭐하러 이런 거 해야 돼 하면서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개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바뀌는 것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이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혼이 빠진다 하면서 이것을 상당히 기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위정척사파, 다른 말로는 위정척사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위정척사. 위정척사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것처럼 단어를 풀이해 봅시다. 위, 지키다, 정,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를 정자. 그리고 척이라는 것은 밀어내다,
간사한. 위정척사란 건 어떤 뜻이냐? 여러분이 아마 한문을 한자를 잘 배웠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지킵니다. 바른 것을 지킵니다. 거이고 간사한 것을 밀어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바르다는 것, 바로 성리학을 지키고 간사한 것을 밀어냅니다. 서양이라든가 일본의 문화 등을 우리는 밀어내는 운동을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분명히 기억하겠죠? 그래서 바른 것을 지키고 간사한 것을 밀어내는 운동,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양 다 필요 없어. 얘네들은 다 싫어. 그래서 얘네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선과 예전의 기본적인 전통, 바로 어떤 거냐면 당연히 성리학이 되겠죠. 성리학. 성리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면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아래 그림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서명하는 그림이다. 예를 들면 서준서, 예를 들면 둥둥둥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딱 다 적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나타나서 여기다가 다 서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서양이라든가 일본을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임금께서는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을 밀어내시고 바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게 되는 길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반항은 아니죠. 어쨌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최익현이라는 선비예요. 교과서에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 18페이지 보면 요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5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은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익현의 인물이 언제 등장하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를 남깁니다. 고종 임금에게 편지를 한 장 보내요. 뭐라고 했냐면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만 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까? 아버지를 이제 밀어내시고 스스로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고종을 부추기는 글을 하나 적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상당히 이 글을 보고 기분을 나빠하지만 고종은 괜찮은데 하면서 이 최익현이라는 상당히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종이 스스로 정치를 하게 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에요. 그런데 최익현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바뀌면서 고종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폐쇄 정책이 아니라 개항 또는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최익현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이제 도끼를 하나 들고 성문 앞에 갑니다. 미친놈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광화문 앞에 가서 갑자기 도끼를 옆에다 딱 내려놓고 성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냐? 자, 이 내용을 갑자기 싹 긁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러나게 되면 아니면 나를 지켜주지 않겠다면 이 도끼로 저를 목을 쳐버리십시오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5가지예요. 여러분이 외울 필요도 없지만 그냥 한 번쯤은 봐두는 게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일본의 내용입니다. 강화도적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약점에서 강화를 서두르는 것이면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이 5가지의 내용은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강화를 한다. 강화라는 것은 강화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평화조약해서 우리가 조약을 맺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과적 주도권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하다. 불평등 조약의 실제 내용을 잘 파악했던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먹는 게 사실 쌀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맨날 물건을 파는 게 다 농산품이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때부터 뭔가 찍어내는 이런 물건들이 바로 공산품을 만들게 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뺏을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뺏어버리죠. 마지막 5번째는 얘네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라 하면서 이 내용을 나와 있는데 이 3번은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란 놈들은 어차피 믿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종은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익현과 같은 생각을 했던 수많은 선배들이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치자, 똘똘 뭉치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파 또는 위정척사 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워낙 위정척사의 운동의 흐름은 중요하니까 발음이 왜 이러니? 교과서 18페이지도 있지만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위정척사 운동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1860년대에 통상 자체를 반나야. 통상은 서로 얼굴 보는 것 자체를 싫은 거지. 서로 우리 사람이 진짜 싫으면 얼굴 보는 것도 싫잖아요.
난 아니겠지. 어쨌든 통상반대라는 것은 당시 우리가 서로 서양 세력이나 일본과 아예 아무것도 만나지도 말자 했던 게 바로 정책이었고, 대표적으로 병인양요나 신명요 또는 뭐 제네럴 셔모노 사건 등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있던 시기. 그리고 나서 1870년대 되게 되면 이제 일본과 한번 운요 사건이 빵 터지게 되고 나서 이제 강화도 지역을 맺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최익형 같은 사람들은 항구를 여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면서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실패하게 돼요. 자, 1880년대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책이 있죠. 조선 책략이라는 이 책이 상당히 이슈가 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청나라를 믿어야 되고 일본을 믿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다가 얼굴로 잘 부르는 미국까지 해야 되냐? 이런 개화를 하는 것은 진짜 나라를 언젠가 망하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라면서 이때부터 1880년대 가장 크게 위정척사 운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남, 경상도 지역에 옛날에 양반의 도시였던 뭐 안동이라든가 이랬던 이황 선생님이 있던 동네였던 영남 지역에 있던 수많은 유생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고종을 디스하는 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왕을 디스한다는 것은 나쁜 말로 말하면 나 죽여주세요라는 아주 강한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홍모어에 아마 선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종 너 이따구로 할 거면 언젠가 나라가 망해서 망국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강하게 디스하는 글을 올렸어요. 디스의 결과는 당연히 그 사람은 사지가 찢어서 죽어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어쨌든 수많은 선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바꿔야 된다면서 위정척사를 계속 꾹꾹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이라든가 서양에 반대하는 의병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위정척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100%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도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실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나라를 바꿔야 됐어요. 언제까지 조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적인 국가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슈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이나 서양이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감성으로 여러 명이 무슨 이성 친구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침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히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반침략이나 반외세 운동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으면 나중에는 독립운동까지 이 정신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필기하면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아까처럼 개화 정책과 아니면 위정척사가 이제 심하게 싸우고 있던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커다랐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일으켰냐면 군인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모년이 일어난 군란, 그래서 군인이 일으킨 반란이라 해서 군란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어떤 군대가 있었냐? 내가 전에 말했던 기본적인 예전에 구식군대가 있었고 특이하게 생긴 새로운 군대가 나타났다 했죠. 바로 별로 시작하는 별기군이라는 군대였어요. 이 별기군이라는 군대에 사실 어떻게 했냐면 고종이라든가 모든 통리기문의 신하들 모든 지원을 다 거기에만 갖다 바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좀 똘똘한 애들한테만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무시를 해버려. 그럼 여러분들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거예요. 군인들도 당시 그랬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옛날에 구식군인에 속해 있다는 면 하나만으로 대우를 못 받고, 별기군이라는 특수한 군인들은 모든 걸 다 몰빵을 해주니까 구식군인은 슬슬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짜증나는 순주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구식군인들에게 원래 기본이 옛날 월급을 쌀로 줬었는데 쌀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별기군 애들은 막 먹을 거 옆에 먹으면서 야, 나 이런 거 먹는다 자랑을 하고 있어. 사람이 빡이 안 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별기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나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구식군인들은 점차 불만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일 높은 관리에게 찾아갑니다. 군인들을 담당하는. 우리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이제 최소한 별규구만큼 바라지도 않으니까 최소한 쌀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너는 이거라도 먹어라 하면서 쌀을 주게 됐는데 한 달치를
문제가 됐던 거는 쌀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쌀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상한 흙이라든가 모래들이 섞여져 나오거나 아니면 썩어있던 쌀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굶주려가지고 이제 이제 부모님이 떡볶이를 딱 사줬는데 떡볶이가 상해 있어. 아, 기분 상당히 나빠요. 이제 군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야? 총이라든가 칼 있잖아. 그냥 바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이 새끼 다 죽여버리자면서 이때부터 당시의 높은 관리라든가 특히 통리기무화문이나 별구기군에 해당했던 이런 개화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공격했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해요. 그러면 민중은 왜 들어가요? 당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도 세금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군인들 플러스 백성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럼 배경을 보게 되면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아요. 먹을 거 쌀을 못 받으니까 이제 미지급에 대한 분노가 터지게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일본은 점차 싫어합니다. 그냥 일본은 원래부터 싫었던 것도 있어요. 지금도 일본 싫어하는 사람 많지만 물론 그걸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 대한 군중들의 전차 반발이 심해졌던 이유는 일본이 강화도 지역을 메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나라의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쌀값이 왜 나오냐면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방공령이라는 사건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언급을 해야 되네요. 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뭘 많이 사갔냐? 걔네는 쌀을 제일 많이 사갑니다. 우리나라 쌀의 품질이 좋았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공장을 막 가동시켜야 됐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많이 부족해서 쌀을 계속 수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쌀을 비싼 값을 사주니까 막 파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쌀 소비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팔아버리니까 국내 시장에서 먹어야 될 쌀이 없는 거야. 당장 먹고 사는데 먹을 쌀이 없어. 그러니까 쌀값이 점차 가격이 올려요. 쌀이 비싸집니다. 여러분한테 비교한다면 갑작스럽게 컴퓨터 값이 오른다, PC방 값이 폭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잘 먹고 살 거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방공령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방이라는 것은 방어한다요. 디펜스 미안해요. 디펜스 막는다는 거고 곡이라는 건 곡식. 그래서 쌀을 막는다. 쌀을 파는 것을 막는가.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내부에서 쌀을 좀 먹고 살 만큼을 만들자라고 해서 했던 명령인데 일본이 야 너네 갑작스럽게 이런 거 하는 거 어딨어. 너네 반치기 하면서 방공력을 디스를 걸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실패하게 돼요.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지 못하다 보니까 쌀값이 엄청나게 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세금은 뛰지 일본은 뒤에서 날뛰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군인들과 일반 민중들까지 힘을 합쳐서 다 뒤엎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엎는 것까지 좋아. 뒤엎는 것까지 좋았는데 얘네들 목표를 가졌던 건 아니야. 사람이 분노가 폭발하면 갑작스럽게 뭔가 다 터트리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너무 화가 나서 책상에 걷어찼어요. 걷어차고 나서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얘네들 생각을 못 해본 거지. 갑작스럽게 군인들이 싸운 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안 굴러지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런 개화 정책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장 옛날에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을 잃어버린 옛날 사람. 바로 대원군을 다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꼭 필요해 하면서 대원군을 다시 재집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원래 뒤에서 지켜보다 한 명의 국가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냐? 계속 일본에 대해서 약간 밀려가고 있던 하나의 커다랐던 국가, 바로 청나라가 이번 기회에 조선이 자꾸 일본에 가까워지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위기를 한번 싹 정리하고 우리가 나라를 좀 약간 우리 입김을 좀 세게 불어넣어 보자면서 갑작스럽게 대원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찌른 건 아니었고 되게 야비한 방법을 써요. 청나라에 그때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와서 이번 기회에 대원군을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먹을 걸 주겠습니다. 해서 초대를 합니다. 파티에 초대해요. 그냥 대원군은 옛날에 뭐 청나라 알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청나라에 따라갔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수갑을 딱 채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이기 때문에 너를 청나라로 끌고 갈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청나라로 대원군을 납치해서 데려가요. 그래서 이 대원군이 왜 갑자기 납치를 당했을까 하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청나라가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는 말도 있고 당시 대원군을 제일 미워했던 한 명의 며느리 또는
명성황후라는 사람이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카더라 통신이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래서 대원군이 납치되게 되고 다시 원래 정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씨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군인들에게 월급을 줬던 사람들은 민씨 세력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이모군란을 통해서 청나라와 다른 일본의 영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청나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청나라가 아까 대원군을 3개를 줬으니까 고종이라든가 명성황후는 상당히 청나라에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 반란을 진압해주고 해결해 줬으니까. 그래서 청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때부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하면서 슬슬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분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고문이란 걸 파견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요 고문이란 거는 친구를 괴롭힐 때 쓰는 고문을 뜻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고라는 거는 나이가 많다, 늙었다는 건 아니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학문이 많은 이런 사람들 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고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학식이 높거나 똘똘한 사람들을 하나의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이 사람을 야, 이런 거 어떻게 할래 할 때 도와주는 조언자 역할 정도 생각하면 돼요. 조언자? 비슷한 뜻이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고문을 파견하게 되고 청나라가 보내준 사람, 거기다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요겁니다. 조청상민 무력 수륙 무역 장정. 나도 가끔 이거 얘기할 때 발음이 셉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어렵습니다. 자, 하나씩 또 풀이해야죠.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이라는 거는 뭐 상업하는 사람, 백성, 그래서 그냥 일반 백성들이, 수륙이라는 것은 물과 육지를 뜻합니다.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문서다. 장정이라는 건 문서를 뜻해요.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사는 사람들이 물이든 육지든 무역을 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를 조청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 상인이 어디든지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했는. 이게 왜 특권이에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지.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어디에서만 했냐? 바로 항구에서만 가능해요. 항구.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뭐 인천이든 부산이든 원산이든 이런 지역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던 게 특징이었는데, 청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어디든지 조선에 어디든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갑자기 강서구청 앞에서 할 수도 있고 홈플러스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성제중교 문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든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했던 게 바로 조청수륙 무역 장정의 이 내용이었고, 여러분이 머리가 좀 더 좋다면 하나 더 추가됐겠죠. 그러면 이 장정을 통해서 하나 이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최혜국 대우를 받았던 나라인 바로 미국까지 이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낙동강 오리가 돼서 얘네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항구만 해야 되지만 미국이라든가 청나라 같은 경우에만 어디든지 무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서, 문제는 무역을 하게 되면 당시 우리나라 물건들보다는 청나라나 다른 나라 물건이 좋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상업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값싼 질감의 옷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청나라의 물건은 뭐 예를 들면 옷 한 번에 10,000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거 열심히 만들어 30,000원, 50,000원이면 당연히 청나라 걸 사겠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상업이 이때 마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일본도.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일본에 많은 별기군 관련된 사람들이 죽기도 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 거기다가 일본군이 언제든지 서울에서 좀 약간 우리 최소한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군대를 놔둬라 해서 재물포 조약이라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청나라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좋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내용까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내용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을 제가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고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와 함께 이제 폐쇄 정책보다는 개항 정책을 펼쳐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시비를 거냐면 바로 섬나라였던 일본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나라를 새롭게 바꿔야겠다 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 조약이 강화도 조약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화도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었다?
당연히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배를 아파했던 하나의 국가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청나라였고, 청나라가 책을 하나 쓱 내밉니다. 그 책은 조선 책략. 이 책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기회에 러시아를 막을 때 너네가 두 개의 국가가 더 필요해. 바로 나, 일본 플러스 미국까지 넣자 하면서 이제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내용 그리고 강화도 조약 내용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길 바라고,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나라가 바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른 나라 한번 구경이라든가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파견했던 거 바로 수신사예요. 수신사를 파견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봤는지 봤는데 일본이 너무 빠르게 발전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듭니다. 바로 그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명칭이 좀 어렵지만 알아두길 바라는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뭐 당연히 개화 정책을 다 주관했다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중요한 하나의 명칭 바로 뭐냐면, 새롭게 군대를 만드는데 특이한 군대, 바로 별난 군대겠죠. 별군 플러스 앞에 기를 붙이면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별기군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통리기무아문, 거기다가 이제 수신사라든가 조사시찰단 플러스 이제 청나라에 파견했던 영선사라든가 미국에 파견했던 보빙사절단, 이런 것까지 다양한 나라에게 파견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내가 비교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옛것을 지키고 나쁜 것을 멀리하자 했던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비들이었을 거예요. 당시 성리학을 공부했던 최익현이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우리나라 어찌까지 방향은 당연히 개화 정책을 가는 방향이었고, 개화하려는 사람들과 위정척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삐그덕 하면서 정치를 발전시켜 가는데, 그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군인들의 반란이었던 이모군란, 1882년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 이모군란 사건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정권에 오르긴 하지만 명성황후와 고종이 그를 다시 밀어내게 되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돌아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많은 영향을 미치던 나라, 바로 약간 찌그러졌던 나라인 청나라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조약을 하나 맺어요. 장정이라 표현하는 조청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내용을 맡게 되고, 일본도 재물 포조약이라는 내용을 하게 되면서 이 전체의 내용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 한번 필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잘 나눠보길 바랍니다. 어우, 목 아파.